청년 실업 증대, 비정규직 증대, 여성차별 등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는 어디서 유래했으며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이철승은 이 문제들에 대해 세대, 연공, 인구 착종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세대, 연공, 그리고 인구라는 세 요인이 얽혀 복합적인 인과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욱 강화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난독낭독에서 함께 읽을 책은 한국 사회의 갑갑한 정치적 풍경 속에서 지금 여기에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우리 시대 대표 지성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담긴 우리 안의 파시즘 2.0입니다. 우리 안의 파시즘 2.0에는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든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실업과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문제에 대한 사회학자 이철승 저자의 담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연공, 인구는 어떻게 만나는가? 세대, 연공, 인구 착종론은 노동시장의 이중화, 분절 구조의 유래와 청년 실업,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증대, 젠더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다. 여기서 착종이란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얽혀 복합적인 인과 메커니즘을 통해 결과에 더 강화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이론의 가장 주요한 축은 연공제다. 연공임금제 또는 호봉제는 노동자의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올려주는 호봉 시스템이다. 일본에서 처음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구의 기업 연금에도 연공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제도의 기원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오늘날 일본과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되어 있음은 명확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연공임금제의 기원을 밝혀주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한 가지 가정은 해볼 수 있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에서 연장자를 우대하는 도덕적 규준이 기업의 인사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에 더 오래 머무른, 더 오래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줌으로써 기업 내 위계와 지위체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연공제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렸다고 볼 수 있다. 곧 자본주의의 태동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임금 체계를 시험해 보았지만 연공급이 한국 기업과 관료제의 하위 문화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연공제가 없어지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연공제는 한국 기업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같은 연배끼리 얼추 같은 임금을 받는 평등주의와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고 자녀의 성장과 함께 상승하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연공제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기업의 지도자들이 내건 조직 목표에 인생을 바쳐 일했다. 여기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한 노동운동이 연공제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386 세대 지식인들의 하방운동을 통해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전투적 노동운동은 혁명의 꿈이 사그라든 후에는 자본가에게서 더 많은 몫을 노동으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 전투적 경제주의로 변모했다. 노동운동이 황금기를 맞은 약 20년 동안 한국 대기업의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그 결과 연공제 아래 임금의 테이블의 기울기도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연공제 아래에서 임금 테이블의 기울기가 올라간 데에는 내가 세대 네트워크라 명명한 너무나 잘 싸운 노동조합과 그에 연계된 지식인 운동, 정당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은 연공제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므로써 자본에서 노동의 몫을 극대화하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통해 성장했다. 한국의 대기업 작업장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조가 서로 임금의 상승률과 수준을 카피하는 한국형 패턴 교섭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면서 대기업 정규직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호봉 상승률을 누릴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올리면 태화강 넘어 SK가스도 임금을 맞춰 올리고
현대그룹과 울산지역, 그리고 결국에는 전국의 모든 대규모 작업장이 그 임금 상승률을 카피하는 관행이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암암리에 퍼졌다. 정당과 시민운동단체에 넓게 자리잡은 친노동 지식인 네트워크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임금 상승 투쟁을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자본으로부터 노동의 몫을 찾는 투쟁은 그 자체로 진보의 정의로운 과제였고, 이러한 투쟁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자본의 이데올로그 또는 내부 총질이라는 논리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세대 연공 인구 착종이 노동시장에 가한 마지막 충격은 인구 구조에서 비롯한다. 1958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 부머와 1970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는 2010년대와 2020년대에 걸쳐 세대 네트워크와 연공제의 착종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한 임금 테이블의 맨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왔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의 과잉 점유로 인해 오늘날 기업 조직은 상층이 두껍고 하층은 얇은 인력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청년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며 외주와 하청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세계 시장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더 큰 시장과 그 주변에 더 싼 노동력 공급지를 찾아 공장을 이전했다. 요약하면 1차 베이비 부머의 50대 진입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연공 세대 착종은 연공 세대 인구 착정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운동 구조의 착종은 두 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업의 비용 위기를 야기했다. 기업들은 이에 청년 고용 축소,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증대, 자본 탈출로 대응했다. 또한 2010년대 들어서 자본과 정규직 노동은 신규 채용과 훈련 비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내부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력 운영 방침에 합의함으로써 양질의 좋은 일자리 공급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2차 베이비 부머의 50대 진입이 시작된 2020년대 초, 청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의 위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차 베이비 부머의 정년을 앞두고 60세로 연장되었던 정년은 이들이 정년에 도달하자 다시금 65세로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들은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상층 노동시장 베이비 부머의 연봉을 5년 더 감당하기 위해 젊은 세대와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몫을 동결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다. 베이비 부머들이 물러가면 이 모든 세대 연공 인구 착종 문제도 해소될까? 그렇지 않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지더라도 이들이 구축해 놓은 정규직 위주의 연공 시스템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 또한 가파른 연공제 사다리가 부여하는 상층 정규직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극심한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따라서 연공제를 중심으로 확대된 불평등의 구조는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반복될 것이고 심지어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세대 간 불평등이 낳은 청년 세대 내 젠더 갈등, 세대 연공 인구 착종 현상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가 가져온 부산물 중 하나는 청년층 내 젠더 갈등이다. 동시대의 젠더 갈등의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본다. 나는 불평등의 세대에서 여성이 이미 청년층 내 상층 노동시장 취직자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음을 보였다. 2015년 상층 노동시장에서 20대 후반 여성의 비중은 47.5%에 이르러 취직 시점 점유율에서 남성과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졌다. 물론 이들이 상층 노동시장에서 10년 또는 20년 뒤에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이들의 임금이 나이나 교육 같은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동년배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고 심지어는 중층 남성보다도 낮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는 갈 길이 먼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늘어난 청년 남성의 상당수는 동년배 여성뿐 아니라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와 그 제도를 만들어낸 페미니즘 세력 및 386 세대 정치권의 분노를 표출한다.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반발이 좋은 예다. 이는 청년 남성들이 아버지와 삼촌과 형이 누렸던 혜택을 맛도 못 본 채 구직 대열에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 남성의 좌절은 좋은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예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더 높은 스펙으로 취업 시장에서 경쟁자로 등장한 여성들로 인해 구직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롯되는 구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줄어든 정규직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극심한 경쟁을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세대 연공 인구의 착종 문제, 특히 그 제도적 연결고리인 연공제를 개혁함으로써 청년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 청년 남성들의 구조적 좌절이 어느 정도라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여성들의 좌절은 청년 남성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 놓여 있다. 이들은 종종 남성 못지않은 스펙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지배하는 인사 시스템의 승진과 선발 과정에서 소외된 경험이 있다. 또한 상층 노동시장에 진입에 성공하는 청년 여성의 비율은 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승진 경쟁 탈락, 경력 단절, 하층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성별 임금 불평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료 조직의 인사평가 시스템에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대표시킴으로써 선발과 업무 성과의 평가에서 여성이 차별받는지 감시하는 기제를 장착시키고 조직 내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사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연공서열 문화 속에서 조직 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 남성들은 이를 역차별이라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시험과 연공제 말고는 능력주의에 대한 적절한 정의와 평가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기업과 관료 조직 문화에서 업무량에 대한 배분과 그에 대한 성과평가를 둘러싼 갈등과 조정은 피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일의 내용과 숙련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직무제 도입은 일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대한 평가 체계의 수립이 동반되어야 하는 단기간에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다. 단기적으로는 임금 피크제나 임금 테이블 기울기의 하향 조정을 통해 신규 고용을 위한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에 대한 엄격한 감시 체계와 공평한 평가 체계의 제도화 역시 힘들더라도 병행시켜 달성해야 할 동시대의 과제다. 결국 청년층 내 젠더 갈등은 얼핏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둘러싼 충돌로 보이지만 충돌의 당사자들이 갈등 구조에 동원된 노동시장의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 남성은 이전 세대에 비해 갈수록 좁아지는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하는 과정보다 보다 공정한 기회를 바란다면 여성은 선발과 승진의 평가, 보상을 두고 일어나는 뿌리 깊은 남성 선호와 여성 차별에 반발해 보다 공정한 평가를 바란다. 모두 공정을 말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결을 가진 것이다. 세대 간과 세대 내의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 정치 문제. 이제 이러한 세대 연공 인구 착종으로 발생한 일자리의 불평등 구조와 그것이 불러일으킨 청년층 내 젠더 갈등의 정치적 의미를 짚어보자. 세대 간 일자리 불평등과 세대 내 젠더 갈등은 현재 한국 정치의 양당 구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누가 이 갈등을 덮으려 하고 누가 이 갈등을 이용하려 하는가?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개혁진보정당과 대기업 노동조합은 주로 40, 50대의 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들 조직의 정치 경제적 지지 기반 역시 40, 50대의 정규직 또는 전문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정당과 노동조합은 현재의 세대 연공 인구 착종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자신들의 표와 밥그릇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과 공무원 연공제 개혁을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공표해놓고도 5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은 것은 정책을 추진할 때 표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능력도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노동조합과 맞서 싸워 이 문제를 풀 정책 역량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로부터 발생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관리할 능력 또한 갖고 있지 못하다. 노동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정의당 또한 이 세대 연공 인구 착종 문제를 풀 힘과 의지가 부족하다. 정의당 하부 조직의 상당 부분이 노동조합 운동에서 유래하는 지식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려는 논의 자체가 아래로부터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이 두 정당이 세대 연공 인구 착종 문제를 풀 것이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바로 이 두 정당은 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서 세대 연공 인구 착종을 일으킨 당사자인 것이다. 이들 정당은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지속성 없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현금 이전 정책만을 양산할 뿐 세대 간 일자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젊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불만과 갈등을 축적해온 청년 남성을 조직화하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에 단기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이해 대변은 일자리 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아닌 기존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 고용을 둘러싼 이념 전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경제적으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해온 노동계급을 향해 단결과 봉기를 호소하는 동시에 페미니스트 그룹이나 이주 노동자 등 특정한 소수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노동계급의 공격 본능을 극대화하는 서구의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치에 가깝다. 이러한 정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초래하는 사회 경제적 분배와 기회의 틀은 그대로 둔 채 피폐해진 청년의 불만을 조직화하고 표적으로 삼은 공격 대상에 불만을 집중시킨다. 그야말로 사회적 갈등은 증폭시키고 자신들의 득표력 또한 높이는 포퓰리즘 정치 전략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제의 정치 세력은 이렇게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서로 다른 공정 담론을 활용해 청년층 내부의 갈등을 정치화할 뿐 갈등의 밑바탕에 깔린 세대 연공 인구 착종이라는 문제와 그로 인해 악화된 청년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결국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해결 주체는 보이지 않고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만 깊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나는 중하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외면한 채 연공제를 토대로 노동시장 상층의 성장의 혜택을 집중시켜온 한국형 위계구조 속에서 청년 세대의 정규직 진입투쟁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와 같은 구조와 제도를 따라 확대된 불평등은 다음 세대에도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 전망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세대 연공 인구 착종을 해결할 역량이 있는가? 나는 이 글에서 세대 연공 인구 착종으로 인해 청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이 악화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흔히들 청년 실업은 세계화와 자동화, 탈산업 사회화로 인한 것이며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돌리곤 한다. 특히 내가 세대 네트워크로 부르는 집단, 대표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리더들은 청년 실업을 서구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청년 실업은 선진국 경제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청년 실업은 21%,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는 각각 33, 37, 43%를 기록했지만 같은 서유럽권의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청년 실업률은 10% 이하였고 영미권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지표를 보였다.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 또한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을 유지하며 4%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0% 이상이었으며 취업 포기층을 감안한 실질 실업률은 25%를 넘는다.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세대 연공 인구의 착종으로 인한 경직적 노동시장의 문제인 것이다. 세대 연공 인구의 착종은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 저출산과 저출생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수십조 원을 투여했음에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만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인구의 다수를 점유하는 세종시가 매해 출생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현실은 질 좋은 일자리가 출생률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실증한다. 일자리는 시민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권리로서의 시민권이 있다면 그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번듯한 일자리를 가졌는지 가질 수 있는지 여부다. 고대 수렵사회에서 이것은 사냥과 채집 능력이었고 농경사회에서는 농지와 경작 능력의 보유 여부였으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를 가졌는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과 제도를 아무리 마련해도 그것이 작동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내 미래가 안정적이어야, 아이의 미래가 낙관적이어야 아이를 낳아 키울 생각이 싹 튼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상당수는 안정된 일자리 없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세대 연공 인구 착종은 청년 실업, 비정규직 증대, 저출생을 초래할 뿐더러 부동산 가격 폭등 또한 초래한다. 상층 노동시장 점유자들이 40대와 50대에 이르러 연공제 사다리의 정점에 가까워지면 사회보험료와 여타 세금, 생활비를 빼고도 연 수천만 원의 여유자금이 쌓인다. 상층 20%의 고소득자들은 여유자금을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다. 땅과 건물이 제한된 한반도 남부에서 부동산 투자는 서울 강남과 2호선 역세권에 쉽게 집중된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과 2030 세대의 영끌 투자가 나타난 배경에는 너무 많이 풀린 돈과 너무 적게 공급된 아파트 물량도 있지만 세대 연공 인구 착종의 최대 수혜자로서 매우 많은 실탄을 보유한 연공제 상층 베이비 부머들의 증여 욕구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첫째, 세대 연공 인구의 착종. 둘째,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정당 간의 당파적이고 소모적인 진영 대립. 셋째, 정당, 노조, 시민사회를 관통하여 건설된 세대 네트워크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정책 역량 등으로 인해 청년 실업과 청년층 일자리의 질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주요 축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한다.